자, 우리 지난번 시험이고요. 110회 전산세무 2글 이론 문제에서부터 풀이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문제들이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따로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게 별로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일단 이 문제가 나오면 책임은 무조건 누가 진다? 경영자가 진다. 그게 일단 머릿속에 있으셔야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이유는 투자자나 채권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맞죠?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일단 1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맞죠? 그래 그냥 공짜 1번 정답. 그냥 공짜 1번 정답인 거죠. 그쵸? 네. 여기서 나오는 재무제표 5가지는 당연히 암기하고 계셔야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 부채 항목, 자본 상계하여 일부를 제외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계할 수 없다라는 원칙이 있는 거고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당연히 구분해서 표시해야 한다. 맞죠? 그래서 그냥 공짜 1번이었고요. 자,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2번도 설명드릴 게 솔직히 없었다라고 보여져요.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그랬죠. 그럼 유동자산이란 얘기는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거. 맞나요? 그럼 일단 뭐뭐 지워야 돼요? 특허권은 무형자산이니까. 맞죠? 특허권 지우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장기 매출 채권. 장기 매출 채권은 기타 비유동 자산이라고 했어요. 맞죠? 계정 과목의 분류가. 장기 미수금, 장기 매출 채권은 시간이 지나도 돈이 불지 않죠. 원래 장기 들어가는 건 우리가 투자 자산으로 분류를 했었어요. 그쵸? 투자 자산으로 분류를 했었는데, 장기 매출 채권은 기타 비유동 자산에 해당합니다. 장기 매출 채권은 기타 비유동 자산. 맞나요? 이렇게 두 개만 빼면 될까요? 선급 비용은 자산이죠. 그쵸? 네, 매출 채권 당좌 자산 맞죠? 매출 채권 당좌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현금화 되는 거. 그쵸? 네. 그래서 특허권하고 장기 매출 채권하고 두 개를 뺀 나머지를 다 더해 주시면 되겠네요. 700만 원이 나오나요? 빙고. 이런 거는 맞춰 주셔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지를 조금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은 재고자산 관련된 문제인데, 문제 3번은 그냥 나오면 무조건 물가가 어떻게 된대요? 상승한다 했어요. 그럼 물가가 상승합니다. 일단 그려. 그쵸? 하나, 둘, 셋. 맞죠? 얘네들 세 가지는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기말, 매출 원가, 이익 세 가지가 세트로 움직인다 그랬죠? 기말이 커지면 원가는 작아지고 이익은 커집니다. 기말이 작아지면 원가는 커지고 이익은 작아집니다. 그랬어요. 그쵸? 이게 세트로 움직이는데, 기말 재고자산이 가장 크게 계상되는 그랬나요? 그쵸? 그럼 기말이 가장 크려면 얘가 남아야 되나요? 그쵸? 그럼 어디서부터 나가요? 앞에서부터 나간다. 이것도 필요가 없었네. 그쵸? 이것도 필요가 없고 그냥 우리는 앞에서부터 나가야 제일 마지막에 남는 거죠? 그냥 선입선출법 정답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4번은요. 문제 4번은 회계 때 제가 너무 중요하게 설명드렸었던 부분이에요. 회계 때.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회계 처리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로 가장 올바른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수익적 지출을 뭘로 처리를 했더라?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했더라. 그러면 수익적 지출이라는 얘기는 원래 비용이 증가했어야 되는 거래이다. 수선비라고 하는. 맞죠? 그쵸? 그런데 얘를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했으니까 비용이 과소계상됐겠네요.
안 생겼으니까. 맞나요? 비용이 과소 예상됐을 거고 비용이 과소 예상됐다는 얘기는 내 당기순 이익이 과대 계상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했으니까 없었던 자산이 생겨버린 거죠. 그렇죠? 자산이 증가하게 되었다. 자산이 과대평가되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자산은 과대평가됐고 부채는 지금 문제랑 상관이 없고 매출 총이익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매출 총이익도 상관이 없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3번 공짜였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 틀리신 분? 답이 뭐냐고 묻지 마시고 그냥 딱 알아야죠. 그쵸? 우리 정답 몇 번이에요? 그냥 3번 공짜죠. 그쵸? 우리 매도 가능증권 평가손익은 뭐에 해당하더라?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더라.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해당하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제가 무엇을 기록하는 곳이더라? 무엇을? 미실현 보유손익을 기록하는 곳이더라. 그러니까 거래는 생겼지만 이 결과가 끝났다 안 끝났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까지 같이 가봐야지만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매도 가능증권 평가손익이 있었고요. 그쵸? 그리고 재평가라는 것도 여기 있었죠? 이해되시죠? 네, 요 정도 머릿속에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번 보기에 자본금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본이라는 표현과 자본금이라는 표현이 완전 다르다 했어요. 아시겠죠? 자본은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고 자본금은 무조건 발행주식수 곱하기 액면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 초과금과 기타 자본잉여금. 요것도 우리가 원래 주감자라고 외웠었잖아요. 그쵸? 맞나요? 자본잉여금을 주감자 이렇게 외웠었는데 감자 차익과 자기주식 처분 이익을 또 다른 표현으로 기타 자본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표현상으로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럼 자본잉여금 원래 세 가지였는데 그러면 주식발행 초과금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성됩니다 라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감자 차익과 자기 주식 처분이익 둘을 묶어서 우리는 기타 자본잉여금입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일단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미처분이익여금은 배당 등으로 처분할 수 있는 이익잉여금을 말한다. 아직 처분하기 이전인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이제 문제 6번서부터는 원가회계입니다. 원가회계. 문제 6번. 문제 6번. 자, 틀리신 분. 네, 자수하여 몰매 맞자. 네, 이런 거예요. 자, 그냥 정답이 몇 번이에요? 그냥 완전 공짜 3번이었어요. 그쵸? 맞나요? 어떻게 때릴까요? 자, 우리가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는 원가의 부분을 일단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으로 나누어 줄 거야.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두 개의 생산 형태로 나눠 줄 거고 그럼 우리는 다시 원가를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로 나누어 줄 것이다. 그쵸? 개별원가에서는 원가의 부분을 어떻게 했어요? 직접비와 간접비로 원가의 부분을 했고 그 다음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재료비와 가공비로 원가의 부분을 했죠. 이해가 되셨죠? 그랬을까 지금 3번 보기에 가공원가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가 가공비잖아요. 그쵸? 가공원가를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 했죠? 전환원가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같은 말이니까 지금은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를 더한 금액입니다. 자, 1번 보기서부터 다시 한번 잠깐 볼게요. 직접 원가란, 직접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를 직접 원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직접 원가는 또 다른 표현으로 기초 원가 혹은 기본 원가라고도 하더라. 다 같은 말이더라. 이해가 되셨죠? 네.
고정원가랑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 수준과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한 원가 형태를 말한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고정비, 변동비도 자 고정비 똑같고 변동비는 매년 증가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맞죠? 단가는 반대로 이렇게 되고 일정하고 이렇게 생겨 있고 우리는 고정비에서 뭐뭐뭐뭐 외워야 하죠? 감, 임, 보, 세 얘네들이 고정비에 해당하더라. 그리고 우리는 변동비에 해당하는 것은 직접비가 변동비였고 또 변동 제조간접비가 있더라. 이해되시죠? 우리 이론 수업 안에서 다 배웠죠? 네,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나씩 끄집어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3번이 정답이고 메모론가는 뭐라 그랬죠?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의사결정에 더 이상 영향력이 없는 원가. 그래서 메모론가를 우리는 뭐라고 외웠어요? 메모론가는 장부가를 메모론가라고 합니다. 이미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내 장부에 기록이 된 거죠. 맞죠? 돈을 쓰기 전에는 나한테 기록되는 건 돈으로 있을 거니까, 현금으로 있을 거니까. 이해가 되셨죠? 네, 요 정도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7번. 이것도 틀리신 분 어떻게 할까요? 제가 퍼센트 너무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자, 문제 7번은, 자, 우리는 총제조원가에는 우리가 총제조원가에 뭐뭐뭐 있는 거예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있는 게 총제조원가죠. 네. 이해가 되셨나요? 총제조원가는 얼마예요? 400만 원. 총제조원가는 400만 원. 직접 노무원가는 제조간접비의 2배래요. 직접 노무비는 제조간접비의 2배래요.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제조간접비는 총원가의 몇 프로야? 총원가의 25%. 맞죠? 그럼 총원가의 25% 계산기 그냥 두들겨 주시면 제조간접비는 100만 원입니다. 2배라고 했으니까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400만 원이 돼야 되니까 직접 재료비는 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여기 있는 그림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얘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인가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8번. 주식회사 한국은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 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단기 초 제조간접 원가는 원가 예산은 200만 원이며 예정 노무 시간은 200시간이더라. 단기 말 현재 실제 제조간접 원가는 25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제조간접 원가 배부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실제 노무 시간은 얼마인가 그랬거든요. 8번 맞으셨나요? 답이 뭐냐고요? 자꾸 묻지 마시고요. 네, 자 이렇게 했었어요. 우리는 실제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예정은 연간 총 예상액을 예상 시간으로 나누어 주면 되고 예정 배부액이 더 크면 우리는 과대 배부되었습니다. 실제가 더 크면 과소 배부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했었어요. 그렇죠? 그럼 자기 자리를 숫자를 하나씩 찾아가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주어진 숫자가 단기초 제조간접비 예산은 200만 원이에요. 얘가 예산이죠. 200만 원. 그 다음에 예상 노무 시간은 200시간이죠. 맞나요? 그럼 200시간으로 나눠주시면 예정 배부율은 10,000원입니다. 시간당 10,000원의 예정 배부율이 나왔어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실제 제조간접 원가는 얼마래요? 250만 원. 그런데 배부 차이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러면 예정도 250만 원이란 얘기죠. 배부 차이가 없으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실제 작업 시간은 250시간. 나눠주시면 되죠, 그냥. 그쵸?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9번으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9번. 다음 중 공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우리는 공손은 실에 해당하고 공손이 뭐라 했죠? 불량품. 불량품을 공손이라 했고 이런 불량품 안에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불량품이라는 게 있고 기계 조작 같은 걸 실수를 해서 불량이 많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걸 우리는 정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잘못한 걸 비정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 회계는 무조건 정상적이면 어떻게 한다? 원가에 포함. 비정상적이면 영업외 비용. 이게 머릿속에서 그냥 나오시면 되죠? 그런가요? 네. 자, 1번. 정상적인 생산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하게 발생하는 정상 공손 원가는 제조 원가에 포함한다. 네. 또 이제 우리 고딩들은 질문을 하죠. 선생님, 필수 불가결 무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그 앞에까지 의미 없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정상공소는 어떻게 한다? 정상공소는 원가에 포함해 주시면 된다. 얘는 원가에 포함해 주시면 되고 비정상 원가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1번 보기는 맞는 말이 되겠고요. 주상품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부스러기 등 작업 폐물의 순실현 가치는 제조 원가에서 차감한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의 정답은 2번도 정답이라고 했어요. 왜 2번도 정답이라고 했냐면 위에 문제에서 질문은 공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으니까 공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2번 보기가 작업 폐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공손의 문제와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얘도 정답으로 인정이 돼버렸어요. 작업 폐물에 대한 얘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공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라 했으니까 공손이 아닌 거에 대한 거. 2번 보기 공손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2번도 정답으로 인정이 되겠다. 이해가 되셨죠? 작업 폐물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 문제 3번, 이제 보기 3번은 작업자의 부주의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정상 공소는 무조건 뭘로 처리한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맞죠? 네, 정답은 4번. 그래서 정상 공손 수량과 비정상 공손의 수량은 원가 흐름의 과정에 따라 다르게 계산. 원가 흐름은 이미 앞에서 끝난 상태예요. 이미 앞에서 끝난 상태. 그러니까 원가 흐름이란 얘기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가 들어가고 그걸 우리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눠주고 다시 그걸 가지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는 걸 산출을 하죠. 거기까지는 동일하게 진행이 돼요. 동일하게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가서 우리는 공손과 감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4번 모두 정답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어려운가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 자, 그 다음 문제 1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0번은 다음 중 가중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완성분 단위당 원가를 산정할 때 필요하지 않은 자료는 무엇인가 그랬거든요. 가중평균법이 평균법이에요. 우리가 배운 말썽말총 이렇게 배웠죠. 그렇죠? 가중평균법이 평균법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일단 우리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온 거 완성품 환산량이 나오니까 완성품 환산량을 쉽게 계산하시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완성수량에다가 플러스 기말수량을 더해주시고 마이너스 기초수량을 빼주시면 된다. 이렇게 했었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계산하면 무슨 법? 평균법. 끝까지 계산하면 선입선출법. 우리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무슨 법? 평균법에 대한 걸 물어봤으니까 평균법은 뭐를? 기초를 상관이 없더라.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기초 제공품의 물량은 기초 수량은 계산하지 않는다. 평균법에서.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자,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 당연히 기말은 퍼센트 따져야 하죠. 기말 퍼센트, 기초도 퍼센트,
이렇게 신경 쓰셔야 되고 단기 총재조원가가 있어야 우리는 단가를 산출할 수 있게 되니까 맞죠? 그 다음에 완성품 물량 당연히 완성 수량이 있어야지 되는 거고 그래서 평균법에선 기초 수량이 불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1번. 문제 11번은 다음 중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 의제가 뭐라 그랬어요? 간주하다. 그러니까 간주 공급으로 봐야 한다. 간주 공급으로 봐야 한다. 공급으로 봐야 하는 것. 다시 바꾸면 부가세를 과세해야 하는 거래. 부가세를 과세해야 하는 거래. 그래서 1번은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장에서 원료 또는 자재 등으로 소비하기 위해서 반출하는 경우. 이거는 나의 다른 매장에서 쓸 거니까 증빙이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쵸? 대신에 여기에 앞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공급이라 했죠. 맞죠? 지금은 판매 목적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 있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사용인에게 사용인은 종업원을 사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용인이 뭐라고요? 종업원. 아시겠죠? 종업원을 상업 사용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용인이라는 표현은 종업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이런 거 당연히 줘야죠. 그렇죠? 부가세 과세 대상 아닌 것 같고요. 무상으로 견본품을 인도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선점을 배포할 때 부가세 발생하지 않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자동차 제조회사가 자기가 생산한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그러면 이걸 우리가 자가 공급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자가 공급을 하기 전에 일단 우리는 전체를 간주 공급이라는 단원에서 자가 공급이 있고 또 뭐 있었어요? 개인적 공급,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 그 다음에 폐업 시 잔존재화 이렇게 있었잖아요. 얘네들을 간주 공급이라고 했었죠. 맞죠? 얘네들을 우리가 간주 공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간주 공급은 제가 그냥 이 간주 공급을 쉽게 이해하시는 방법은 무슨 사유에 해당할 때? 불공사유에 해당할 때 불공사유에 해당하면 내가 생산한 걸 내가 쓰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 중에 불공사유에 해당하면 무조건 간주 공급으로 봐야 하고 공급으로 봐야 하니까 부가세를 과세해야 한다.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기가 생산한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승용차 몇 cc예요? 2000cc니까 불공사유에 해당하죠? 맞죠? 그럼 부가세를 내고 써야지 된다. 쓰는 것까지는 상관없는데 부가세를 내고 쓰셔야 한다.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간주공급을 불공하고 연결을 해서 저는 외우시는 게 조금 더 편안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2번. 12번은 그냥 공짜로 준 문제예요. 정말로. 그냥 공짜로. 우리가 앞에 우리 교재에서도 진도 단원 나갈 때 우리는 계속 영세율과 면세에 대해서 비교를 하죠. 맞나요? 영세율과 면세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영세율을 오히려 완전 면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면세를 불완전 면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고 영세율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고 하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 때문에 부가세를 받아올 수가 없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면세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면세더라. 우리 이렇게 했었죠. 그쵸? 네. 그러니까 지금은 위에 문제상에서 영세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랬으니까 그냥 1번 읽자마자 역진성을 완화하는 목적입니다. 면세 끝. 그쵸? 이제서야 글자가 보여요. 네, 이제서야 글자가 보여요. 네, 영세율을 완전 면세라고 얘기를 했고요. 면세 사업자는 영세율 적용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세율 사업자는
영세율 사업자랑 면세 사업자랑 면세 사업자는 사업자로 보지 않아요. 부가세법상에. 얘는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사업자예요. 부가세법상 모든 신고를 다 해야 되고 납부도 다 해야 하고 대신에 영세율이니까 매출세액이 없으니까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죠. 그쵸? 영세율 사업자는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면세 사업자는 환급이 된다 안 된다? 부가세에 대한 환급이 영세율은 가능하지만 면세는 안 되더라.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나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의 경우는 상호 면세주의에 따른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 가면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해서는 면세로 물품을 공급해야 하는 이런 경우의 수들이 생기는 거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그래도 문제는 그냥 1번 공짜였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13번. 네.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우리 교재에도 없어요. 교재에다가 한 줄 넣어놔야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을 만큼 처음 나왔어요. 왜냐면 불법이거든요. 불법이거든요. 자, 문제 13번은 다음은 부가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그랬는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실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몇 %를 납부세액에 더하여 환급세액에서 뺀다. 그러니까 다시 바꾸면 가산세를 내라. 이렇게 된 건데 이걸 이제 우리가 자료만 거래한다라 그래요. 증빙거래만. 이해가 되셨나요? 3%입니다. 3%의 네. 그러니까 실제 물품 거래는 하지도 않고 증빙만 사고 파는 거예요. 증빙만. 이해가 되셨죠? 그래 증빙만 사고 파니까 가짜 거래인 거잖아요. 그쵸? 가짜 거래를 의미하는 거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3%만큼의 가산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은 14번. 14번을 생각보다 많이 틀리셨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맨날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해드렸는데 잉여금은 무조건 언제라 그랬어요? 결의이라고 했잖아요. 잉여금의 처분은 무조건 처분 결의를 귀속시기로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1번 공짜 정답이었습니다. 인정상여, 일반상여, 상여금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보너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로를 제공했을 때, 급여도 근로를 제공했을 때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근로, 상여 이런 것들은 다 근로를 제공했을 때를 공급 시기로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마지막이에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의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그랬어요. 사업소득의 총수익금액. 자, 그러면 매출액은 당연히 수입이죠. 맞나요? 네. 원천징수된 은행 예금의 이자 수입. 그럼 원천징수했으니까 분리과세 되나요? 맞죠? 분리과세 되니까 그걸 세금 낸 걸로 과세 의무 종결이죠. 끝났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수익 금액이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의 양도 금액. 차량 운반구의 양도 금액은 수입 금액으로 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공장 건물의 양도 금액은 얘는 수익 금액으로 보지 않아요. 이거는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해야 하는 과표가 잡히고요. 차량 운반구의 양도는 내가 업무상 쓰던 차량을 팔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도 교부를 해야 하고 정상적인 매출로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서 발생한 금액은 사업소득의 수익금액으로 보지 않고 얘는 양도소득의 수익금액으로 보게 돼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는.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그래서 매출액하고 차량 운반구의 양도금액 3천만 원 포함해서 그래서 3억 3천만 원이 총 수익 금액을 가지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많이 맞으셨나요? 쉽지는 않았나요? 네, 자 여기까지 일단 1원 문제 풀이를 마쳐드리겠습니다.